음, 재무행정이 또 굉장히 중요한 재밌는 논의가 되겠어요.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 재무행정은 경제적 자원의 동원과 관련해요. 앞에 인사의 이제 행정은 인적 자원의 동원과 관련인데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예산, 예산이라는 건 뭐냐? 이제 예산과 결산 이럴 때는 재무의 미래와 과거에 대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영어로 버짓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재무 그 자체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산이라는 말, 미리 예자라는 말을 여기다 썼기 때문에 사실은 어, 이 재무행정 그 자체라는 인식이 좀 약해요. 이 미리 예자 때문에 이게 번역에서 이제 좀 차이가 있는 건데 그러나 기본 개념은 이제 미리 예자에 구속받지 말고 그러니까 재무행정 전체를 하는 경제적 자원에 대한 논의다 이렇게 보면 돼요. 지정된 기간 내에 발생할 공적 자원의 세입과 세출에 관한 예정적 계산 이제 예산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예산의 원칙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국가는 양출지입이죠. 우리 뭐 가정이나 뭐 사적 기구들은 뭡니까? 양입제출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얼마나 수입되는가를 봐서 그 돈 나갈 것을 결정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국가는 얼마를 쓸 거냐는 것을 두고 세금을 얼마를 매길 것이냐가 결정이 된다 이거지. 예? 물론 그렇다고 뭐 터무니없이 예산을 갑자기 뭐 2배를 한다든 그럴 수는 없겠죠. 그러나 예를 들어서 전쟁이 발생했다. 그러면 뭐 어떻게 부득이 그 예산이 2배로 뛰어야 될 거예요. 2배, 3배 뛸 수 있다. 아주 특별한 예산이지. 근데 지금처럼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 그 국가 경제가 아주 심대한 위기를 봉착했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 경제적 지원을 해야 되는 필요가 갑자기 증가했다. 그러면 이제 채권을 발행해서라도 돈을 확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양출 재입이 기본이다. 이렇게 보고 책임서 accountability라는 영어 표현을 많이 쓰는데 그러니까 예산이라는 것이 이제 앞으로 저기 매개병증법에서 계속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이 재무행정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 관료 중심으로 재무행정이 점차 고착이 되게 된다는 거지. 응? 관료들이 생각하는 마인드셋, 관료들의 안정성, 관료들의 구미에 맞는 예산 행위로 자꾸 진화해 가게 돼 있다. 그것은 이 명의 변증법상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예산을 하려는 목적이 뭐예요? 이 경제적 자원의 동원과 관리를 하는 목적이 뭐예요? 공공적인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공공적인 것이 점차 사라지고 관료들의 목적에 알맞게 된다면 이 체계는 완전히 오류가 났다고 볼 수 있겠죠. 모순이 발생했다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응? 그런 점에 있어서 예산의 원칙은 책임서 어카운터빌리티. 즉 말하면 예산의 대상이 되는 그런 공적인 대상이 누구냐 하는 거에다가 초점을 둔다. 그리고 이제 정치 과정론적인 입장. 그러니까 예산이라는 것 자체가 현대 국가들에서는 정치 과정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예산을 처음에 정부 기구의 한 부서에서 이제 예산을 해 올리고 그것이 정부안으로서
나타나지만 그걸 바로 정부가 실천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게 국회로 가가지고 국회에서 그 예산안이 통과가 되어야 그 다음부터서 이제 정당하고 합리적인 그런 그 재무 행정이 진행이 되는 거다. 그런데 여기 재밌는 게 이번에 지난 재난지원금 사례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재경부는 그 자기 입장이 있다 이게. 그래서 70%까지는 현재 그 이미 제출됐던 그 예산안을 재구성해 가지고 닥닥 긁어 모아서 커버가 된다 이거지. 그런데 30%를 더 넣는 것은 곤란하다는 거지. 응? 30%를 더 넣는 건 곤란하다. 심지어 정부 여당 측에서 100%로 하자고 결정이 났는데도 재경부에서는 안 된다 그러다가 이게 무슨 뭐 재무부 나라냐 그러고 총리가 막 나무랬다는 거 아니야. 이 관료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튼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이 정치 과정이고 정치 과정에 있어서 어카운터빌리티가 핵심이라는 점을 놓치면 안 된다. 이게 이제 앞으로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예산 수립에 있어서 품목제가 이제 일반적이지만 총액제를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품목제는 뭐 다 장단점이 있죠. 각각 항목을 세밀하게 해서 이제 그 합법성도 강하고 또 그 상당히 효율성도 높을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 다양한 그 환경의 변화 때문에 기존의 품목이 그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 그러면 저기 뭐야 도로 블록을 깔기로 이제 했다. 도로 블록을 깔기로 했다. 근데 도로 블록이 이게 매년 깔 필요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 매년 깔 필요가 없는데 도로 블록이라고 딱 품목을 정해놨어요. 그러면은 이것을 안 오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불용 예산으로 해서 국가로 반납을 해버려야 돼. 지방자치장. 그러니까 그렇지 않기 위해서 멀쩡한 블록을 막 다시 뒤집어 엎고 거기다가 블록을 까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식으로 발생할까 싶어서 총액제라는 것이 이제 좀 활용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거, 그러니까 도시 무슨 개발 사업으로 총액을 큰 덩치로 주면, 그 도시 개발이라는 목표에 알맞게 다양하게 하고, 이제 예산을 사용을 하는데, 이 예산을 사용하는, 타겟이 변할 수 있다, 이거지. 처음에는 뭐, 보도블록이 들어가 있겠지만, 감사를 해본 결과 보도블록은 내년에 하는 게 좋겠다. 그러면 그 예산은 다른 데에 쓸 수 있어요. 이거 뭐 되게 전용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 총액제를 하면 전용이라는 표현이 필요가 없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뭐 계획을 플래닝을 해가지고 예산 수립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고 그 성과주의 자본화 발생주의 상당히 좀 어려운 이야기인데 이제 성과주의는 당연히 예산 수립을 했을 때 예산을 또 사용했을 때 얼마만큼의 성과가 나왔느냐는 것을 평가를 해서 이제 피드백을 하겠죠. 그런데 그 자본화가 나타나는 수가 있다. 이게 뭔 소리냐 그러면 여기 지금 예산할 때 이게 조세를 쓰지 않아요? 그건 조세라는 것이 매년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매년 나오는 건데 이 매년 나오는 것을 매년 다 써야 돼. 그런데 매년 다 쓰는 것이 정상이지. 그럼 이제 매년 다 쓰는 것이 정상인데 국가의 입장에서 보면
매년 나오는 것은 매년 탕탕 떨었을 상황이 아닌 것들이 많다 이게. 어떤 것은 투자의 형식을 갖춰야 될 게 있고, 그래서 2년 3년 후에나 결과가 나오는 것들도 있을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매년 나오는 거 매해년도의 회계에다가 초점을 맞춰버리면 아주 이상한 꼬락서니가 될 수가 있어요. 특히 대형 프로젝트 같은 걸 하면은, 예를 들어서 무슨 진주시에 큰 스포츠 센터를 짓겠다. 그러면 이게 스포츠 센터에 이제 400억이 들어간다. 그럼 400억을 매년, 그러니까 한 해에 다 할 수가 없는 경우가 많다 이게. 그럼 매년 조금씩 들어가게 되는데, 그것이 완공이 되는 것은 5년 후다 이거지. 또 이제 공기업 같은 것은 두말할 것도 없는데, 여하튼 이 자본으로 투입되는 경우가 있게 되는데, 그것 때문에 발생주의라는 개념이 생긴다. 발생주의 반대는 현금주의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조세 수입에서 현금이 들어와서 현금으로 나가고 그 해에서 끝,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자본화가 진행이 됨으로써 지금 올해에 20억을 투자를 해서 투입을 하는데, 이것이 연년세세 몇 번으로 더 투입돼야 되고, 그것의 결과는 예를 들면 2년 3년 후에 또는 5년 후에 그 결과가 나온다, 이렇게 봤을 때 이건 어떻게 할 거예요? 한 해에 다 할 수 없는 현금주의적인 사고방식까지면 이게 불가능하다 이게. 그래서 이제 이 발생주의의 관점이 현재 예산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점차 예산을 축적해서 차후에 그 결과를 보게 될 수 있다는 입장을 갖게 된다. 이런 건 당연히 이제 이런 회계를 할 때는 단식부기 가지고는 당연히 안 되죠. 복식부기를 해야만 이게 이제 자산으로 취급을 받아가지고 계속 합리적으로 유지될 수 있겠죠. 제로 베이스 예산이 있어요. 제로 베이스 예산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것은 이제 여기서 이제 성과주의, 이제 이게 다 이렇게 계획을 따라서 성과에 따라서 이렇게 그 예산을 배정하는데, 이것이 이제 경직적으로 운영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예산은 계속 연년세세 증가만 하고, 어떤 예산은 아예 이제 처음부터 없었기 때문에 없어.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니까 이게 예산의 관성, 경성적인 예산 운영을 해서는 곤란하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 이게 이제 매년 또는 이제 기한을 정해서 다시 모든 예산을 제로 베이스에서 과거에 투자했던 것들, 여기 이제 특히 발생주의 예산을 했을 때 그런 경우가 많이 나타나는데, 이전에 투입했던 것에 구애받지 않고 새로운 계획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거, 이게 이제 제로 베이스 예산제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일몰제라는 거, 선셋제라는 걸 하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예산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이 계획을 할 때 진주시 수영장을 한다 그러면, 이것은 정확하게 5년 하고 끝난다 이거지. 5년 하고 끝나요. 이 20억씩 해갖고 5년 하고 끝나는데, 예전에 이제 경직적이라 그러면 요 예산을 또 계속 유지하려고 딴 명분을 찾고
들이댈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고 요것은 이제 일단 이 예산은 여기서 끝이다. 응? 이 일몰제를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요새의 추세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재무관리. 재무관리는 현금, 기금 다 이제 포함해서 하는데 그 대략 네 가지로 이렇게 나눠. 유동성 관리, 위험 관리, 투자 관리, 재산 관리. 이런 건 이제 국가일 경우도 여러분들이 고려를 좀 해봐야 되는 거지만 그 무슨 국가가 아니고 무슨 협회라든지 뭐 이런 거 할 때 이 정도의 안목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이제 유동성 관리는 현금, 이 유동성이라는 게 현금의 흐름을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 그 현금 흐름 이제 구매라든지 차입, 금융 서비스, 현금 지급 비용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좀 세세하게 따져야 되는데 이게 너무 깊게 들어가면은 여러분들이 좀 지루할 테니까 이게 빼고 위험 관리는 뭐 말 들어봐도 알겠죠? 그 투자 관리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될 것이고 재산 관리도 충분히 이해가 될 것이다. 이게 재산 관리 이게 잘못해 가지고서 뭐 망친 기업들도 많고 또 그 저기 그 지방자치단체들도 많잖아요. 이게 아주 조심해야 돼요. 그다음에 재정정책은 세수정책, 시장정책, 공기업정책 이렇게 세 가지로 이제 분류를 해볼 수 있어요. 세수정책은 조세 수입, 세외 수입, 조세 수입은 이제 쉽게 말해서 국내 국외의 그 세금으로 걷는 것이 조세 수입이고 세금 외에 들어오는 수입이 세외 수입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신경을 써야 될 건 조세의 형평성과 투명성을 보장한다. 이건 너무 당연한 거지. 이게 잘못하는 경우는 조세 저항에 부딪히게 된다. 세금을 낼 사람들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조세 저항에 부딪히게 된다. 그 조세 저항은 1970년 중반에 한번 그 재밌는 사건이 있었는데 시간상 생략을 하도록 하지. 예, 지금도 국가가 상당히 그 신경을 쓰는 건 조세 저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국가가 뭐 튼튼해 보고 뭐 대한민국 예를 들어 국가는 뭐 조직이 단단하고 뭐 황구불변할 것 같아 보이는데 대한민국 국가를 흔드는 건 아주 쉬워요. 뭐냐면 세금 내지 말자. 그 캠페인을 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세금을 안 내면은 그냥 망하는 거지 뭐 국가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국가들은 항상 그 조세 저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엄청 신경을 많이 씁니다. 뭐 그 조세 저항을 뭐 실천할 생각은 하지 마시고 단지 이제 조세의 형평성과 투명성을 보장하면 조세 저항은 그렇게 많이 일어나지는 않을 거다. 이게 그 서구의 그 복지 국가들의 그 세율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세율하고 비교해 보면 한국은 아직도 세율을 굉장히 높여도 되는 상황인데 요컨대는 이데올로기적으로 지금 세율 높이는 것에 대한 저항이 크게 돼 있어요. 이제 그걸 어떻게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극복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도 연구를 해보기 바랍니다. 시장은 이제 계획경제 말고 그 자본주의적인 시장 경제를 염두에 둔다 그래도 그 시장의 실패라는 게 발생하기 때문에 국가가 재정정책으로 개입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대표적으로 독과점 규제죠. 독과점 규제고 이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것처럼 위기 관리에 있어서 재정 정책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국제 무역 이제 이게 그 국제 무역에 있어서 재정 정책이라 그러면
훨씬 폭이 넓어지는 거예요. 즉 말하자면 국제 무역과 경제 성장 사이에 그 독립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것들은 많습니다. 이렇게 이자율을 국가가 이자율을 높이느냐 낮추느냐, 또는 그 무역 보조금을 지불하느냐 않느냐, 또 관세를 높이느냐 낮추느냐, 이게 뭐 다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점들이 그 재정 정책을 하는데 굉장히 그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얘기죠. 그다음에 이제 좀 더 거시적으로 보면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 데 있어서 재정 정책이 아주 필요합니다. 특히 지금처럼 그 전 세계적으로 독특한 위기 상황이 왔을 때 어떠한 종류의 재정 정책을 가지냐에 따라서 미래가 결정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 어떠한 종류의 재정 정책이냐? 국제 경쟁력을 확고히 하는 재정 정책이어야 된다는 거지, 한마디로. 이건 다음에 저기 국제 정치 관련 논의를 할 때 또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공기업 문제, 이제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효율성과 책임성을 유지하는 문제가 중요합니다. 요사이 그 민영화 역설이라는 것이 이제 재미있게 나타나는데, 그 공기업이 가진 효율성과 책임성 유지를 그 상당히 그 여기에 배치되는 현상들이 이제 그 많이 나타나죠. 그 배치되는 현상들에 대해서는 뒤에 다루겠습니다만, 매개업 인증법 할 때 다루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X inefficiency 또는 또 agency problem, 이런 것들이 이제 발생하는데, 그것을 극복하는 것으로 해서 그 신자유주의에서는 민영화를 강조를 했었어요. 민영화를 강조해 가지고 그 뭐 민영화가 마치 모든 걸 다 해결해 줄 것처럼 이야기를 했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터졌다 이게요. 그러고 보니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국처럼 그러한 그 큰 나라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거기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합당한 적절한 정책을 쓰지를 못해 가지고 막 세계 1위의 코로나 바이러스 그 감염 국가가 돼 버리는 거지. 대한민국은 막 민영화 하자고 난리가 났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다가 그 민영화를 않고 계속 유지를 하다가 보니 코로나 바이러스를 하는데 너무 최고로 대응을 잘한 국가가 돼버렸다. 마치 이런 거죠. 전부 자 출발하고 그 이 100m 달리기를 하는데 50m쯤 가는데 갑자기 뒤로 돌아 뛰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 앞춤 같은 국가는 이제 꼴등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제일 뒤에서 미적미적 했던 국가가 1등하는 거지 뭐. 그러니까 민영화를 할 거냐 공기업을 계속 유지를 할 거냐 하는 것에 대해서 폭넓은 논의가 필요하고, 이 과도하게 단순한 논의, 즉 말하자면 그 예전에 신자유주의 학자들이 주장을 한 무슨 그런 굉장히 비현실적인 모델을 가지고 마치 모든 걸 다 설명할 수 있는 것처럼 하는 것은 대단히 주의해야 될 상황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인사행정, 재무행정 하다가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갔는데, 이 섹션은 어차피 논의가 길 수밖에 없었으니까 여러분들이 다 양해를 하시고 다음 동영상을 위해서 좀 휴식을 하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